자, 네 번째 파트 봅시다. 우리가 이제 네 번째 파트는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을 봤는데, 첫 번째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의 스타트를 보면 청해전쟁을 들 수 있습니다. 청해전쟁은 일본이 1894년에 일으켜가지고 승리를 거두죠. 요 승리로 그 당시 일본은 한반도를 자기가 차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것은 오산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누가 태클을 걸었을까? 러시아, 독일, 프랑스 이렇게 해가지고 세 나라가 간섭을 합니다. 일본이 너무 큰 것이 눈꼴 사나웠던 친구들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일본은 그 이후에 칼을 갑니다. 복수의 칼날을 갈았던 거지. 이를 갈고 준비를 합니다. 누가 우리 한반도 침공에 정복에 가장 강해야 되는 러시아예요. 쟤들을 박살을 내줘야겠다. 그래서 1904년에 기습적으로 일본은 러시아를 침공을 해요. 근데 이때는 일본 입장에서는 이전의 경험을 보고 배우는 거지. 왜 우리가 이겨놓고도 제대로 뭔가 못했느냐? 국제사회에 도움이 없었다. 확실히 우리 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 당시에 러일 전쟁을 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지지, 그리고 국내에서는 확실한 조약의 체결을 통해서 자기의 권한, 그것을 확립해야겠다. 이런 계획도 세웠단 말이죠. 자, 일본은 그래서 이 당시에 맨 처음 뭐부터 했느냐? 자기 편을 만드는 작업을 실시하는데, 그 첫 번째가 가스라 테프트 미략입니다. 가스라라고 하는 일본의 외무장관이고, 테프트는 이 당시 국무장관, 나중에 미국 대통령까지 되는 사람이고, 이 둘이 몰래 만나서 약속을 합니다. 약속이 뭐겠어? 내용이 뭐였느냐? 일본이 조선을 차지를 하고 필리핀은 미국이 차지한다. 서로 나눠먹자 이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차 영일 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을 하는데, 사실 러일 전쟁 이전부터 영국은 일본을 지지하고 동맹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이제 뭐 부추긴 거야. 근데 이때 이제 일본이랑 한 번 더 갱신을 한 거죠. 2차 영일 동맹. 이것도 마찬가지야. 일본이 한반도를 차지하고 영국은 인도를 가져간다. 서로 나눠먹자 이 얘기였어요. 자, 그리고 러일 전쟁의 승패는 결과적으로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나는데, 이것이 이제 마무리되는 조약이 포츠머스 조약입니다. 미국의 포츠머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평화조약을 체결을 하는데, 결론은 뭐였느냐? 러시아는 이제 한반도에 대한 권리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일본이 여기에 특수한 권리를 가진다. 일본이 여기를 차지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벌써 미국, 영국, 러시아 세 개의 강대국들이요. 지금도 강대국들이야. 이런 나라들이 그냥 한반도는 일본 거다라고 인정을 해버렸다. 자, 그와 동시에 일본은 국내에도 여러 가지 협박들을 하나둘씩 해서 조약을 체결시키는데, 첫 번째가 한일 의정서가 있습니다. 러일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한반도의 곳곳을 군사기지로 쓸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 땅처럼 한반도의 곳곳을 쓸어. 그러니까 물류나 병력 이동, 물자 보급 이런 거에 엄청나게 유리했겠죠. 자, 그 다음에 1차 한일 협약이라고 해서 뭐 협약이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권리를 보장을 하는 거지. 그게 뭐냐? 일본이 시키는 대로 재정과 외교 분야에서 고문을 임명을 한다는 거지. 고문이라는 사람은 어드바이스, 뭐 조언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괴롭히는 그 고문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근데 이 고문을 어드바이저가 아니라 거의 뭐 시키는 거야. 이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따라야 됩니다. 눈치가 장난 아닌 거야. 압박이 장난 아닌 거야. 이 당시에 재정 고문이 누구냐? 메가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조언을 했느냐? 지금 대한제국이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려라. 어디서 빌리느냐? 일본에서 빌렸어. 대한제국이 빚쟁이다. 엄청나게 많은 빚을 져. 그리고 이 외교 고문을 앉혀놓은 사람이 스티븐스라는 미국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미국 가서 무슨 얘기하느냐? 한반도는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게 좋은 일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하던 사람이었어요. 뭐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고문이라는 사람이. 자, 이 당시에 국제적으로도 이미 한반도의 지배를 인정받고 국내에서도 보면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이제 결정타를 날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을사늑약 이렇게 부르죠. 뭐 예전에 뭐 을사조약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일단 이 당시에 이제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대한제국은 거의 망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 두 가지 내용이 여기에 핵심이거든요. 하나는 뭐냐? 외교권을 이제 박탈한다는 얘기죠. 외교권은 사람으로 따지면 입입니다. 입. 야, 너 입 닫아.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일본에게 있다. 또는 네가 얘기하고 싶으면 나를 통해서 얘기해라 이런 거지. 일본이 외교권을 가진 거야. 한 나라의 주권이 다른 나라에게 있다. 뭐 나라 망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 기구가 생깁니다. 그것을 이제 통감부라고 얘기했는데 공식적으로 일본은 이제 조선, 이 대한제국을 보호한다. 대한제국은 우리의 보호국이다. 우리의 안에 있다. 우리가 지켜준다 이렇게 좋은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못 겠다 이 말이죠. 1905년에 이 을사조약이 체결되는 것을 기점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반발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 황제 고종도 당연히 따졌겠죠. 이건 무효다. 그래서 그 당시에 헤이그 특사라고 해서 이것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서 헤이그, 네덜란드로 특사를 보냅니다. 3명은. 근데 어떻게 됐느냐? 실패했죠. 외교권이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일본이 가만 놔둘 리도 없겠지. 결과적으로는 헤이그 특사는 거의 성공 못하고 고종은 그 대가로 강제로 퇴위당하게 됩니다. 황제 자리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 자리에 올랐던 고종의 아들 순종은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 일본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호소바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둘씩 일본이 또 다른 협약들 또는 이제 조약들을 체결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일 신협약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뭐 2차 협약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부터는 일본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대한제국의 관리로 임명을 하겠다. 장관 다음에 차관이에요. 차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일을 담당하는 사람. 그 실무적인 행정도 다 일본인이 하겠다. 그리고 너희 군대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켜주는데 너가 뭐 필요냐? 군대 그냥 다 집에 가. 군대도 해산시켜버립니다. 군대도 없어요. 군대도. 자, 그러고 나서는 하나둘씩 권한들이 사라지는데 재판을 하는 거나 우리가 이제 사법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판사도 일본인이 되는 것이고 경찰도 일본인이 됩니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권한들 이것도 다 박탈해 됩니다. 이제는 껍데기밖에 안 남은 거죠. 근데 그 껍데기마저도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한일 병합. 1910년에 이 한일 병합을 기점으로 해서 대한제국은 이제 지도상에 완전히 사라져. 일본의 일부가 되겠죠. 자,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쭉 봤을 때 그러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그에 따른 저항이 있었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방향, 두 가지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의병입니다. 굉장히 유구한 전통, 오랜 전통을 갖고 있죠. 의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이 의열투쟁. 이 둘은 규모 면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의병은 부대를 만든다는 것이고 의열투쟁은 소규모로 또는 한 개인이 행하는 거죠. 근데 성격은 비슷해. 왜냐? 둘 다 뭐를 쓴다? 힘을 쓴다. 폭력을 쓰겠다. 무력을 쓰겠다. 자신의 인생을 상당히 많이 각오해야 가능한 일이라는 거지. 자, 반면에 요거보다 조금 온건한 방식의 운동은 뭐냐? 그 당시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애국 계몽운동 이렇게 불렀어요. 방점은 여기 계몽에 찍혀있어요. 계몽. 몽은 어리석다, 바보 같다 이런 의미야. 그런 사람들을 개발하겠다, 깨우치겠다는 거지. 지금 조선에 이 대한제국에 이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무지하고 멍청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거다. 이 사람들을 깨우쳐야 된다.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른다.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한 또 다른 방편으로 이 사람들은 언론이라든가 또는 이제 출판을 이것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국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약간 온건한 방식과 조금 더 급진적인 방식, 지금 당장 싸우자와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봐야 된다는 방식, 이걸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의병은 그 당시에 보면 제일 스타트를 끊었던 것은 보통 우리가 을미년을 얘기합니다. 을미년에 뭐가 있었느냐? 삼국간서 바로 다음에 을미사변이라고 해서 명성황후가 죽임을 당하죠. 일본에 의해서. 그리고 그 을미개혁이라고 해서 머리카락을 자르는 단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병들이 이때 처음으로 일어나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해산한 다음에 언제 또 폭발하느냐?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우리가 보통 이때 을사의병 이렇게 얘기하는데 을사년에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이때는 이제 평민 의병장들도 참여를 합니다. 평민들도. 그리고 또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이 이제 정미의병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정미의병의 하이라이트는 요 군대에 산 시기입니다. 정규군, 대한제국의 정규군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 의병에 참여를 하는 거지. 요 화력도 커지고 규모도 커져요. 13도 창의군이라고 해서 연합군도 만들어집니다. 서울까지 가서 일본군하고 싸우는데 안타깝게도 실패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 다 흩어지는데 제일 많이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다른 지역에 흩어졌을 때 이 호남에 화력이 제일 셌다고 합니다. 이 호남 지역에 의병이 있다가 일본이 이걸 또 탄압하고 공격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죽고 거의 다 이제 쫓겨나는데 그나마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국외로 이제 이동을 하죠. 해외로 아예 나가서 계속적으로 싸우겠다라는 거지. 자, 의열투쟁은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어떤 특정 대상을 공격하겠다. 그 대상은 보통 친일파 또는 이제 일본인. 대표적인 게 이 당시에 오적 암살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오적은 이 을사의학을 체결했었던 5명의 장관들, 그 사람들 을사 오적이라고 불렀어. 공적이지. 사람들이 봤을 때 전만은 딱 죽여야 된다. 온갖 욕을 다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죽이려고 막 사람들이 달라들었다고. 자, 그리고 또 대상이 됐었던 또 사람이 스티븐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스티븐스는 요 외교 고문입니다. 앞에 얘기했던 미국인. 이 사람을 죽이려고 장인한 전명훈 이 사람이 이 당시 미국에 있었단 말이에요. 서로 모르는 상황인데도 스티븐스 죽이려고 한 날 똑같은 시기에 와가지고 결국 스티븐스를 죽입니다. 총 쏴가지고. 제일 유명한 인물은 이토 히로부미죠. 한중군이 그 당시에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쏘았던 이토 히로부미가 그 당시 국제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일본의 전 총리라고 지금 따지면 대통령급이야. 자, 요런 이제 움직임이 있고 그 다음에 애국개몽운동을 보면 이제 단체로 맨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보안회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적 침탈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겠다는 거지. 보안회는 그 당시에 일본이 황무지 개강권 이것을 가져간다고 하니까 이걸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어요. 물론 이제 그걸 하고 나서 일본의 압박에 의해서 해체가 되는데 그 이후에 보면 이제 헌정연구회라고 하는 또 단체로 이어집니다. 헌정, 헌법 정치를 연구해서 우리가 국가의 시스템, 제도들을 갖춘 다음에 국권을 되찾아야 된다. 지금 우리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준비들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겠지. 얘들은 나중에 이제 이어지면 어디로 가느냐? 대한자강회라고 하는 단체로 연결이 되는데 이 대한자강회는 이제 자강이라고 하는 거, 스스로 강해진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강해지느냐? 우리가 지금 당장 싸운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 강함은 교육과 산업을 통해서 가능하다. 회사 만들고 학교 짓고 이런 거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이 단체는 그 당시 고종의 강제퇴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규모 시위를 하면서 이제 해산당합니다. 얘들은 다 공개되어 있는 단체니까 일본이 눈치를 빡 주기가 딱 좋죠. 자, 그리고 언론 중에서는 여러 가지 언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것은 대한매일신보가 있습니다. 이 대한매일신보는 그 당시 신문 중에서도 가장 일본의 비판적인 그 내용을 썼는데 사장이 영국인이라서 겁없이 막 할 수 있었어요. 겁나는 게 없어.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국채보상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주도를 하는데 이 국채보상운동은 앞에 봤었던 이 재정, 고문, 메가다가 엄청나게 빚을 많이 떠넘겼다고 했죠. 빚 지게 했단 말이야. 그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라가 이천거리니까 이 빚을 안 갚으면 결국 나라가 망한다. 우리가 스스로 빚을 갚자 라는 그런 운동이었어요. IMF 때 금모으기 운동, 이게 사실 이 국제보상운동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계열의 이 방향성, 어떻게 우리가 독립을 또는 이제 국권을 되찾을 것인가, 이 두 방향성이 하나로 좀 모이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신민회. 이 두 단체, 이 신민회가 그 당대에 어떤 영향을 보여주고 있느냐?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여기 가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동안 이걸 몰랐어요. 왜냐? 이 신민회는 기본적으로 비밀결사. 이 앞에 단체들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숨겨야 된다. 우리는 비밀 조직이다. 누가 들은지 몰라. 그리고 얘들은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이냐 그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것의 방향이 바로 공화주의. 우리 지금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방향입니다. 왕이 없고 황제가 없는 그런 국민들이 주인되는 인민이 주인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 이제 계획까지 세웠던 거지. 자 그리고 각각 하는 일들을 보면 방향성이 이제 이어지는데 하나는 국외 독립운동기지. 이것은 이제 건설을 합니다. 만주 지역에 삼원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사람들을 막 보내요. 여기에다가 이제 조선인들, 대한제국에 사는 사람들을 막 보내, 한국인들 보내가지고 거기 살게 하는 것이. 자, 그 다음에 시간 조금 뽑아내니까 마저 좀 봅시다. 조금만 있으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대성학교, 오산학교 이런 학교들을 세웁니다. 태극서관이나 자기회사 같은 산업도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각각 이 방향을 보면 이것을 국외에 한 이유가 뭐냐? 장기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독립전쟁을 이제 준비한다라는 게 단적으로 드러나죠. 신흥무관학교 같은 독립군을 양성하는 그런 학교를 지었다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의료운동의 계열을 잇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학교나 또는 산업 이거에 이제 활동을 했던 것은 실력 양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당장 일본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준비를 하자라는 그런 운동, 그런 관점이 여기 반영되어 있다. 이 두 계열들, 독립전쟁이냐 실력 양성이냐 이것은 사실 일제시대 때 내내 논의되던 주제였어요. 독립을 할 때 독립운동가들이 어느 쪽의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 이제 신민회에서부터 그 시작에서부터 쭉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